2021학년도 개운 중이라 기기말 역사 요점 정리 내용입니다. 등교 수업에서 정리한 내용인데요. 여러분들 혹시 놓치는 친구들이 있을지 몰라서 영상으로 다시 한 번 더 정리해서 올렸습니다. 핵심 내용들 잘 파악을 해 두시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역사 요점 정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총 정리 내용입니다. 1862년 흥선대원군이 등장하면서 근대를 위한 준비들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강화도 조약부터 1910년 국권 일본으로 넘어가는 과정까지 조선이 경험했었던 개화, 개혁, 그리고 자주적 노력과 불행히도 국권을 빼앗길 수밖에 없었던 과정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2페이지입니다. 흥선대원군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볼 텐데요. 흥선대원군의 내정개혁 부분입니다. 대원군이 처해 있었던 조선 후기 문제들을 대원군이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가 하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될 핵심 내용들이고요. 첫 번째로는 세도정치를 비롯한 정치적인 혼란상이 왕권을 상당히 약화시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대원군은 왕권 강화책을 시행을 하면서 정치를 안정화시키는데요. 우선 세도정치의 핵심 세력이었던 안동김씨를 축출하고요. 그들의 권력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비변사를 거의 해체 수준으로 축소시킵니다. 비변사 대신에 과거의 조선의 권력 기반이었던 의정부와 삼군보다 다시 부활시키고요. 안동김씨 세력을 비롯한 양반들의 언론기관이자 경제적 기반이 되었던 서원 역시 최소한만 남겨둔 채 대부분 다 정리해냅니다. 그리고 경복궁을 다시 지음으로써 왕권의 권위를 회복하려는 시도들을 하는데요. 경복궁 중건은 물론 길어지게 되면서 민심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요인, 대원군이 권위를 잃게 되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과제는 민생의 안정이었는데요. 세금 정책이 문란했기 때문에 평민들의 삶 자체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 세금 제도는 크게 세 가지였는데요. 그래서 그걸 삼정이라고 불렀고, 삼정을 개혁하는 것이 당시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기본이 되는 토지와 관련된 세금 정책인데요. 전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토지 조사가 제대로 되어져 있지 못했고 토지 소유에 대한 관계가 불분명했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세금을 더 내야 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부당하게 세금을 내지 않고 부당하게 세금을 내는 아주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과정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토지조사를 명확히 하는 과정, 양전사업 토지조사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군역과 관련된 제도인데요. 군대를 가는 대신에 포를 내게 했던 제도였는데 국가에서 군대를 가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들게 되고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국가 재정이 안정적으로 확보되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세금을 더 추가적으로 서민들에게 내게 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대원군은 양반들에게도 세금을 내게 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죠. 호포제는 양반들에게도 결국 세금을 내게 했던 제도입니다.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가장 크게 문제가 됐던 것은 환곡입니다. 환곡은 춘궁기 곡식을 확보하기 힘든 시기에 국가가 그 곡식을 빌려주고 나중에 낮은 이자로 갚게 했었던 일종의 금융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악용이 돼서 사채처럼 진행이 됐었죠. 특히 공기관들이 그러한 사채의 핵심에 있었고 그게 너무 문란해서 사람들이 너무 힘들었는데요. 이걸 마을 단위로 관리하게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그걸 사창제라고 불러요.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대원군의 내정개혁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이 특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양반들의 불만을 불러일으켰던 정책입니다. 대원군이 아주 잘한 정책인 동시에 대원군이 권력을 잃게 되면서 반격을 받았던 정책이기도 한데요. 두 개의 서원정리와 호포제가 그것이 될 겁니다. 두 번째로는 흥선대원군의 통상 수교 거부 정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대원군이 서양 제국주의 국가들의 통상 수교 요구에 대해서 거부의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었던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프랑스와의 전쟁이었던 병인양요, 미국과의 전쟁이었던 신미양요, 그리고 독일 상인이
이 남현군의 묘를 도굴했던 로베르트 도굴 사건,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대원군이 척하비를 건립을 하고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하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1876년 강화도 조약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고종임금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게 되면서 대원군이 권력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죠. 통상수교 거부 정책은 이제는 통상수교를 허용하는 정책으로 전환되게 되고요. 그 첫 번째로 진행됐던 국제조약이 강화도 조약입니다. 강화도 조약은 운요 사건이라는 사건이 빌미가 돼서 일본의 강압적인 요구와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맺어졌는데요. 강화도 조약의 핵심은 불평등 요소가 상당히 많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때 맺어진 다양한 조약들이 향후 30-40년 동안 조선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본조약에서 나타났던 불법적 요소를 잘 기억을 해둡니다. 치외법권인데요. 일본 개항장에 있는 일본인들이 조선의 법이 아닌 일본의 법에 의해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권을 부여하는 것이었고요. 이는 일방적으로 일본인들에게만 주어졌고 조선의 법적인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불평등한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해안 측량권 역시 일본이 조선 앞바다를 자유롭게 조사할 수 있는 권한으로 군사적인 측면에서 기밀들이 일본에게 넘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어업권과 관련해서 많은 침해를 받을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두 조약은 대표적인 불평등 조약으로 강화도 조약, 본조약이 나타나고요. 밑에 있는 이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한데요. 강화도 조약 체결되고 나서 바로 직후에 후속 조약이 체결이 되는데 이때 맺어진 경제적 요소들이 향후 조선의 경제적 측면에서 굉장히 큰 침해를 하게 됩니다. 관세가 없었고요. 일본 화폐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해줬고 개항장 내에서입니다. 그리고 조선의 곡식이 일본으로 유출되는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습니다. 강화도 조약, 후속 조약이고 이때 맺어진 조약이 경제적 침탈의 기반으로 작용하게 된다라는 내용까지 확실하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강화도 조약이 체결이 되고 나서 조선은 본격적인 개화정책에 돌입하게 되는데요. 개화정책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화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했었던 책이 하나 있는데요. 조선책략이라는 책입니다. 김홍집이 일본으로 수신사로 간 후에 가지고 왔던 책자인데요. 당시 혼란한 시대상 속에서 조선이 취해야 되는 외교적 전략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황춘센이라는 청나라 사람이 준 거고요. 주로 청나라 입장에서 조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조선에서는 매우 신중하게 살펴봐야 될 내용들이기도 했습니다. 조선 책략에 대한 입장은 크게 두 가지로 갈라지게 되는데요. 조선 책략의 핵심 내용은 러시아를 막는 게 가장 중요한 지상과제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조선은 청과 일본 그리고 미국과 연대를 해서 라인을 구축한 상태에서 러시아의 동아시아 침략을 막아내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의아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일단 조선 책략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관계는 이미 우리가 잘 맺어져 있는 상태였고요. 일본과는 이미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조약을 체결한 상태죠. 그래서 새롭게 등장하는 미국과의 수호 조약을 체결해야 된다.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조선 책략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찬성 입장, 미국과 조약 체결해야 된다는 입장이었고요. 실제로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이 체결이 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반대하는 움직임도 만만치 않았는데요. 러시아와 미국 두 나라 모두 신뢰할 수 없는 나라라는 거였고요. 기본적으로 개화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에서 조선 책략에 대한 내용은 굉장히 위험한 사상이라고 이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남 만인소 운동을 통해서 개화 반대 운동을 펼쳐나갔고요. 이들은 위정척사 운동의 핵심 흐름과 맞닿아 있었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방침은 정부의 입장에 따라서 흐르게 되겠죠. 그래서 개화 정책에 찬성하는 입장으로 주류는 흐르게 되는데요. 우선은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체결이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좀 기억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최애국 대우입니다. 대표적인 불평등 요소인데요. 최애국 조항을 맺은 국가에게는 최고의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라는 내용의 조항입니다. 가령 미국과 조선이 최애국 대우의 조항을 맺었다면 조선이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의 내용들을 미국에게는 최우선적으로 부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강화도 조약에서 여러 조약들을 체결을 했죠. 그에 준하는 내용들을 미국에게 다 부여를 해야 된다는 게 핵심 내용이겠죠. 물론 이게 쌍방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조선에게도 매우 유리한 측면이 있는데요. 제국주의 시대였기 때문에 불평등한 요소라 함은 일방적으로 요구되었던 측면들이 있을 겁니다. 강화도 조약에는 최애국 대우가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걸 잘 기억을 해둡니다. 근대적 조약에서 불평등 요소의 핵심 중에 대표적인 사례가 최애국 대우, 치해법권, 해안 측량권 등이 있는데요. 강화도 조약에서는 최애국 대우가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게 핵심이고요. 조미수 통상조약부터 등장하게 된다. 그리고 이 최애국 대우는 나중에 아관 파천에서 우리가 경제적 이권을 빼앗길 때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일본은 외국과의 처음으로 맺은 조약, 강화도 조약이 될 거고요. 미국과 맺은 조약은 서양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자 불평등 조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화정책 본격적으로 추진이 된다 그랬죠. 통리기모함은 개화정책을 추진했던 핵심 기구이고요. 그 중에서 군사적인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졌기 때문에 별기군이라는 신식 군대 역시 이 시기 1881년에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각 국가의 시찰단이 파견이 되는데요. 일본으로 수신사가 가고 청나라로 영선사가 갑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 미국으로 보빙사가 파견된다라는 내용까지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1880년대에는 개화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던 시기이고요. 개화정책에 대한 다양한 입장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일어났었던 두 가지 사건 역시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봐야 될 내용들입니다. 이모군란과 갑신정변은 개화정책에 대한 입장차에 의해서 나타난 사건이고요. 둘 다 결과가 매우 중요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모군란은 결과만큼이나 그 배경 역시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면 두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82년 이모군란이라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근본적으로는 개화정책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왔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 출발점은 구식군인들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개화정책을 통해서 별기군이 만들어지게 되고 집중적으로 별기군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소외된 구식군인들이 불만이 쌓이고 쌓여있는 상태였는데요. 월급이 13개월치 밀리게 됐고 월급이 지급되는 그 과정에서도 역시 관리들의 부정부패에 의해서 상황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견딜 수 없었던 구식군인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됐고요. 구식군인들의 반란 과정에서 개화정책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 약자들, 특히 도시 하층민들이 함께 참여하게 되면서 단순한 군 내부의 반란이 아니라 개화정책에 반대하는 사회적 움직임으로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이들의 군란은 대원군에 의해서 다시 한번 정비가 되는데요. 대원군이 재집권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요. 대원군은 개화정책 전반을 다시 다루게 되면서 개화정책을 중단시킵니다. 하지만 청이 개입하게 되면서 이 사건은 일단락되게 되고요. 대원군은 청나라로 납치된 상태에서 청의 내정 간섭은 더욱더 심해지게 됩니다. 이모군란의 결과를 여러분들 좀 보셔야 되는데요. 일단은 청의 내정 간섭이 아주 심해졌고요. 개화에 대한 새로운 재정비가 필요하게 되면서 개화의 방향에 대한 입장 차이가 온건과 급진이라는 개화파의 분파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결과 제물포 조약인데요. 잘 기억을 해둡니다. 갑신정변의 한성조약과 헷갈리기 쉬우니까 반드시 기억해 두고요. 시험에서도 함정으로 잘 나오는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제물포 조약이 체결이 되는데요. 제물포 조약의 핵심 내용은 한성조약과 동일하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거였고요. 일본에게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모군란 과정에서 일본군의 공사관이 불타고
일본군 장교 몇 명이 살해당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본 스스로 일본을 지켜야 된다는 명분으로 일본군이 조선에 주둔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2년 뒤에 이제 갑신정변이 벌어지게 됩니다. 갑신정변은 결과가 아주 중요한 사건이지만 왜 일어나게 됐는지도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갑신정변은 온건개화와 급진개화로 갈라지게 된 상황에서 급진개화파들이 개화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벌인 사건인데요. 청의 내정 간섭이 아주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정권을 잡고 있던 온건개화파들은 청을 비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청을 적극적으로 비판하기 위해서 급진개화파들이 정권을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때마침 청나라와 프랑스가 전쟁을 벌이고 있었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급진개화파 주도의 정변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었던 겁니다. 대표적인 인물 2명을 기억을 해둡니다. 이목균과 서재필 등이 있고요. 박영효, 홍영식 등도 여기 참여합니다. 우정국 축하연에서 사건은 시작이 되고요. 3일 만에 실패를 하는데요. 여기서 주장됐던 14개조의 개혁 정강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둡니다. 결과가 아주 중요하다 그랬죠. 결과로는 한성조약이 체결이 됩니다. 배상금 문제고요. 갑신정변은 한성조약, 이모군란은 제물포조약, 요거만 구별할 수 있으면 되고요. 별표 텐진조약입니다. 텐진조약이 체결이 되면서 일본과 청 사이죠. 조선에서 양 군대가 철수하는 내용의 핵심 골자를 담고 있기도 한데요. 파병 시에 상호 통보해야 된다라는 이 내용이 나중에 조선을 굉장히 위태롭게 만듭니다. 동학농민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시점에 청나라가 조선에 들어오게 되고 텐진조약을 빌미로 해서 일본이 조선에 침투하게 되면서 청일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됐다라는 것까지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갑신정변 이후의 상황을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들 여기는 시점을 기억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갑신정변 이후에 조선은 청일 그리고 주변 열강들에 의해서 에워싸인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었는데요. 그 상황을 더욱더 심각하게 만들었던 것이 영국이 거문도를 점령했었던 거문도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조선이 청일의 긴장관계로부터 돌파하기 위해서 러시아와 뭔가 밀약을 맺으려고 했었고요.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하려 했던 영국이 불법적으로 거문도를 점령하게 되면서 어떤 해프닝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조선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매우 위급한 조선의 현실을 직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선을 중립화하자라는 논의들이 본격적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인물이 육일준과 부들러 등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핵심적으로 기억해야 될 내용은 거문도 사건 이후에 조선이 중립화론을 통해서 당시의 위기를 돌파하려 하고 있었다라는 거, 시점, 조선 중립화론이 등장하게 되는 시점을 잘 기억을 해두시는 게 핵심일 겁니다. 1890년대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요. 1890년이 되면 개화 정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었던 시점이었고요. 그 정책의 여파가 도시에서 이제 지방까지 진행되고 있었던 시점. 농민들은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대응하고 있었는지를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1892년도에 동학농민운동은 주로 종교적 운동 차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었고, 보훈 집회를 계기로 해서 동학농민이 당시 현실을 직시하게 됩니다. 외세에 의해서 위태로운 조선의 현실, 그리고 부패하고 썩어가고 있는 조선의 내부적 문제, 이러한 문제를 동학농민들이 스스로 개혁하고 사회적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는 인식을 이 시기부터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동학농민운동의 인식들이 사회적 운동으로 촉발되게 되는 도화선이 됐던 사건은 고부농민봉기였습니다. 고부농민봉기에서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인물 딱 2명이죠. 조병갑과 전봉준입니다. 대표적 탐관오리인 조병갑, 그리고 이를 징체하기 위해서 농민을 이끌고 일어선 전봉준을 잘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고부농민봉기는 전국적인 단위의 농민운동으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동학농민들은 백산에서 집결을 하게 되고요. 황토현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서 승기를 잡아갑니다. 전주성까지 점령한 상태였는데요. 조선 정부는 이러한 위태로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청나라를 불러들입니다.
하지만 이게 굉장히 큰 악수가 됐죠. 텐진 조약을 근거로 해서 일본군이 조선에 들어오게 되면서 동학 농민군들은 외세에 의해서 조선이 위태로워지는 상황을 막아내기 위해서 전주화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전주화약은 정부와 농민군 사이에 맺었던 화해의 약속인데요. 농민들은 집강소를 설치를 하게 되고 농민들이 생각했었던 사회개혁의 방향을 담고 있는 폐정개혁안을 통해서 개혁을 추진하게 됩니다. 정부 역시 조선의 개혁을 위해서 교정청을 설치하게 되는데요. 정부가 설치했던 교정청과 농민들의 자치기구인 집강소를 구별하는 것 역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핵심 내용 중에 하나다라는 거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비슷한 시기에 조선에서는 청일전쟁이 벌어지게 되고요. 가부개혁이 추진이 됩니다. 가부개혁이 추진되는 시점에 일본은 경복궁을 침입하게 되면서 조선의 개혁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게 되는데요. 외세의 침략을 막아내기 위해서 전주에서 화약을 맺었던 농민들은 더 이상 화약을 지켜야 될 명분이 없어진 상태에서 일본의 침략 행위에 대항하기 위해서 2차 봉기를 하게 되었던 겁니다. 1차 봉기는 고부농민 봉기에서 시작이 됐다면 2차 봉기는 일본의 경복궁 침입 과정에 대한 대응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그래서 1차 봉기는 조선 내부의 사회개혁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어났던 반봉건적 성격이라면 2차 봉기는 일본의 침략 행위에 대한 저항인 반외세적 성격이 크다라는 거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가부개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부개혁이 진행되는 시점에는 동학농민운동이 전개되고 있었고 일본과 청 간의 청일전쟁 역시 나타나고 있었다. 아주 복잡한 상황이긴 했는데요. 여러분들은 가부개혁이 가지는 의미와 1차 가부개혁, 2차 가부개혁, 그리고 3차 가부개혁이 진행되는 과정의 내용들을 잘 구별해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1차 가부개혁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일본의 역량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기는 했지만 일본이 청일전쟁을 벌이고 있었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조선의 개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1차 가부개혁은 상대적으로 자주적인 개혁이었고요. 농민들의 요구, 그리고 갑신정변의 요구, 그리고 당시 진행되고 있었던 개혁의 방향성들이 어느 정도 종합되어져서 진행된 개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차 가부개혁에서 대다수의 개혁들이 진행이 되는데요. 1차 가부개혁을 구별할 수 있는 키워드는 군국기무처라는 게 설치가 됩니다. 교정청이 설치됐다가 1차 가부개혁 전에 폐지가 되고요. 그 기능이 군국기무처로 다 넘어오게 됩니다. 군국기무처는 개혁을 다루는 핵심 기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개혁에 참여했었던 핵심 대표들은 김홍집과 대원군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원군이 1차 가부개혁을 나타내는 핵심 키워드가 될 것이다 라는 걸 예측할 수 있을 거고요. 1차 가부개혁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했던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서 2차 가부개혁에는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박영효라는 인물인데요. 갑신정변 이후에 일본으로 망명가 있다가 다시 컴백한 인물입니다. 일본과 비슷한 개혁 시스템을 조선에 만들어내려고 노력했던 인물들이고요. 2차 가부개혁에서 다양한 개혁들이 진행이 되지만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역사에서 의미 있는 개혁 두 가지 정도만 캐치해내면 되는데요. 재판소가 설치가 되면서 사법부가 독립된다라는 내용, 그리고 교육입국조서를 통해서 현재의 교육 시스템이 처음으로 구축이 된다라는 내용은 기억을 해두면 좋습니다. 2차 가부개혁에서는 딱 두 가지, 교육입국조서와 사법부 독립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2차 가부개혁임을 알 수 있는 키워드는 박영효다 라는 거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3차 가부개혁으로 넘어가는 과정의 역사적 상황들을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듯 한데요. 청일전쟁이 끝이 나고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이 됩니다. 시모노세키 조약에서 일본은 랴오뚱 반도를 할양받게 되는데요. 만주 지역에 대한 영향력이 일본이 엄청 커지게 되는 거죠. 만주 지역의 영향력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러시아가 프랑스, 독일을 불러들여서 시모노세키 조약에
여러 요소들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표명을 하고 실질적인 힘을 이용을 해서 일본이 요동반도를 가져가는 것을 막아내죠. 삼국 간섭을 통해서 러시아의 영향력을 확인했었던 조선의 정부는 칠러 정책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2차 가부개혁의 핵심 인물이었던 박영효를 자리로부터 실각시킴으로써 칠러 내각이 구축이 되는데요. 일본은 이러한 상황에 위기를 느끼게 되고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을미사변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정들을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을미사변 이후에 김홍집이 중심이 된 친일개혁인 을미개혁이 추진이 됩니다. 을미개혁에서 여러분들 이제 기억해야 될 핵심 내용은 단발령입니다. 태양력, 종두법, 소학교 등의 다양한 개혁이 추진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급진적인 개혁이었던 단발령, 급진개혁파의 핵심 인물이었던 육일준이 주도하고 김홍집이 핵심이 되어서 진행을 했던 개혁인데요. 단발령이라는 것은 조선인들의 어떤 정신을 건드리는 도화선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서 곳곳에서 반발의 움직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을미사변과 단발령에 의해서 양반 유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광범위한 의병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러한 움직임들이 당시 시대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을미사변 이후에 을미개혁이 진행이 됐지만 고종임금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을미개혁은 중단이 되고요. 아관파천이라는 새로운 상황이 도래되게 된다. 뒷부분들은 다음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정리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핵심 내용 정리를 했고요. 궁금한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